여수 순천 10.19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그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수 순천 지역에서 민간인 2,300여 명이 피살당합니다. 사망자를 보면은 여수에 1,200명, 순천에 1,140명이 죽습니다. 부상자는 여수의 경우 1,150명입니다. 여수가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부상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행방불명자를 보면은 여수에 3,500명, 순천에 850명입니다. 그리고 그 여수 14연대 반란군에서 350명이 사살되고 또 150명이 재판을 거쳐서 처형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2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이승만 정부가 체제를 갖추기 전에 일어나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충격이 컸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이다. 특히 군 내에 있는 공산분자들이 일으킨 반란 사건이다. 또 병사들이 장교들을 죽이고 일으킨 사건이다. 하극상 사건이죠. 이 사건을 보면은 원래 10월 19일 날은 그 여수 14연대에서 한 개 대대를 제주도에 파견 보내는 그런 날입니다. 밤 10시에 그 여수항에서 그 부대가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가 떠나기 2시간 전에 이 그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당시에 연대장과 부연대장은 그 여수항에 그 출항 준비차 여수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틈을 타가지고 지창수 인사계 상사 지창수와 그 정복의 선임하사 정락현 등 40명이 그 무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반란 일으킨 40여 명은 전부 이렇게 총과 실탄으로 무장한 채 이렇게 연병장에 빙 둘러싸고 있었고, 비상나팔을 걸었을 때 병력들이 전부 그렇게 연병장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빙 둘러싸서, 그 무기로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창수가 연단에 올라가서 선동연설을 했습니다. 경찰이 습격했다.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인가? 나가서 싸우자. 이런 선동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북한 인민군이 38도선을 뚫고 내려오고 있다. 우리도 미군과 그 괴뢰들을 죽이고 그 해방군이 돼서 북한 인민군을 맞이하자.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도망갔다. 사실 그 이승만 대통령은 그날 그 메가더 연합군 총사령관의 초청을 받아서 일본 도쿄에 가 있었습니다. 뭐 자리를 비운 것은 사실이지만은 도망간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뭐 북한에서 북한 인민군이 내려오지도 않았고 또 경찰이 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군인들 속에 특히 그 14연대 군인들 속에 경찰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선동연설을 한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일부 하사 중에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아주 공포에 질리지 않겠습니까? 3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데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2,000명에 가까운 부대 전체가 반란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반란 주모자들, 지창수, 정락현 등 40여 명, 이 사람도 아주 악랄했습니다. 바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이 사람들은 장교들을 골라내서 살해를 합니다. 이때 연대장, 부연대장은 외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를 입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장교 21명을 죽입니다. 대위 3명, 중위 4명,
그리고 소위가 14명입니다. 다 이렇게 젊은이들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대위가 대대장입니다. 중위는 중대장. 물론 요즘 대대장은 중령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인재가 부족한 시절이기 때문에 교육받은 또 훈련받은 인재가 부족했죠. 그래서 대위가 대대장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중에는 제주도 파견 가기로 되어 있었던 대대장까지 포함해서 21명을 살해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예. 그렇게 하고도 용서받기는 어렵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인대 속에 왜 이렇게 공산분자들이 많았는가? 이것은 그 14인대가 원래 광주 4연대에서 한 개 대대가 와서 그 대대를 모체로 해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4연대 1대대가 여기 와서 그 14연대 모태가 되고, 여기서 또 그 여수 순천 지역에 있는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곡성, 구례에서 젊은이들을 모병을 해가지고 14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광주 4연대 자체가 굉장히 그 국내에 공산분자가 많은 그런, 당시 이미 그 굉장히 널리 알려진 공산분자가 많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여기서 한 개 대대를 뽑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수 14인데도 공산분자들이 많아진 것이죠. 여기 보면은 부대가 기형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14인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장교들은 전부 다 그 서울에 있는 경비사관학교 출신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병된 사람, 그 모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받고 그 소위로 인관되어서 이렇게 부대에 배치받아 온 사람들이고, 반면에 지창수 정락현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 지창수 정락현은 광주 쪽 사람이고,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여기 여수 순천 지역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병들은 전부 현지인이고, 장교들은 다른 지역 사람이 많고, 그런 어떤 부대가 편성되어 있었다는 거. 반란을 성공시켰을 때, 바로 그 부대 앞에서는 여수에 있던 좌익들 23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란이 성공하면 합류하기로 돼 있었죠. 그래서 반란이 성공하자마자 이 여수 좌익 23명이 그 반란군 2,000명입니다. 2,000명을 인솔해가지고 여수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2,000명이라 그러면 상계대대인데, 그 중대로 치면 16개 중대입니다. 우리가 그 한 개 중대가 전투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16개 중대면 대단한 거죠. 19일 날 이런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밤에 이동을 해서 20일이 되면은 여수 순천을 전부 점령합니다. 뭐 하루도 안 걸렸죠. 그 여수 경찰서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파출소라든지 이런 데 있는 모든 경찰관들을 소집하고, 뭐 헌병이나 의용 소방대원까지 합쳐가지고 약 200명 정도로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뭐 2,000명 규모의 정규군에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 새벽 3시에 그 여수 경찰서는 그 방어선이 무너지고, 경찰관들의 뿔뿔이 흩어지고, 뭐 일부는 그 총에 맞아 죽고, 뭐 그런 상황이 되죠. 다음 날 거의 아침 연영이 그 날이 밝아지면서 당시에 그 김지혜 중위라고 있습니다. 김지혜 중위도 처음에는 장교였기 때문에 거의 그 구금됐다가 같은 공산주의자니까 풀어줘가지고, 나중에는 남로당의 지령을 받아서 김지혜 중위가 2개 대대를 이끌고 순천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열차를 강제로 이용해가지고 순천으로 갔는데, 순천에는 또 홍순석 중위의 그 2개 중대가, 홍순석 중위도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같이 합류해가지고 순천을 점령하죠. 지창수는 그 여수에 남아서 한 개 대대를 지휘를 했습니다.
여수 경찰서는 광주 경찰국에다가 이 상황, 아주 위급한 상황을 보고를 했죠. 뭐 전화선이 끊기기 전에 보고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서울에도 전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수항에 있던 그 공정식 대위에 해군 함정이 하나 있었는데, 이 그 공정식 함장이 우연히 여수항에 있다가 이런 그 반란군의 어떤 여수 시내 점령하는 현장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다행히 거의 뭐 파출소에 끌려가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다행히 아는 사람이 있어서 풀려나가지고 해군 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일 아침이면은 다 상황을 알았습니다. 여수 순천 지역에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2개 지역을 점령했다. 이 사실을 이제 인지하게 된 것이죠. 20일 오후 3시에 되면은 여수에서 인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인민대회 이거 공산주의식으로 이제 부르는 건데, 일종의 뭐 군중 집회입니다. 이렇게 그 여수읍에 있는 모든 그 은민들 다 모여라. 그게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안 모일 수 있겠습니까? 다들 뭐 원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무서워서 그래서도 다 모여가지고 여수 인민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인민위원회가 구성되는데 6명의 인민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여기서 이제 특기할 만한 사람은 이제 여수 이용기라고 여수 수산중학교 출신인데 또 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모든 청년 학생들에게 그 좌익이든 우익이든 다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이념을 보좌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소속돼 있었죠. 그 이용기, 그 다음에 그 유목윤이라는 사람은 또 나중에 여수 공산화가 된 뒤에 그 보안서장이 되죠. 송욱은 여수여정 현직 교장입니다. 뭐 현직 교장이니까 학생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컸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학생들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 좌익의 이제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대규모 병력이 여수에 들어오자 여수에 숨어 있던 좌익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세상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청년 학생 좌익들 이렇게 해서 약 600여 명이 총과 실탄으로 무장을 합니다. 이것은 여수 14연대가 원래는 제주도 파병 한 개 대대에게 미군이 신무기를 지급을 했습니다. M1 소총이라든지 카빈 소총, 그리고 또 박격포라든지 기관총.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무기죠. 그전에는 구구식 소총이라고 해서 일본이 남기고 간 그런 낡은 소총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M1 소총이나 그 당시에는 가장 신무기니까 카빈 소총으로 다 한 개 대대를 무장시켰으니까 화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개 대대분의 구구식 소총이 남는데 그걸 전부 들고 와서 여수 좌익들을 무장시켰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살인극을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총과 실탄을 지으면 권력자가 됩니다. 그 전에 경찰관들이 무장을 했지 일반 민간인은 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거꾸로 되어가지고 이제 민간인이 총과 실탄을 지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권력자가 된 거죠. 경찰관은 도망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민대회를 열었지만은 인민대회는 인민위원부터 미리 다 사전에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인민대회를 열어가지고 인민위원들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강령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 강령들을 보면은 우리가 참 이게 반란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반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강령에서 먼저 북한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보위하고 또 북한 인민공화국에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를 타도하겠다.
또 현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과 법령을 다 인정하지 않고 폐기하겠다. 그리고 그 기존에 있는 그런 시청, 군청, 뭐 업사무소 이런 거 대신해서 인민위원회로 행정관서를 대체하겠다. 또 경찰서 대신에 보안소로 만들겠다. 법원 대신에 뭐 인민재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현 제도를 다 바꿔버리고 북한식으로 다 공산주의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이 반란이죠. 여기서 가장 그 뼈아픈 그런 공약, 그 강령은 민족 반역자와 경찰을 처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학살이 지령입니다. 민족 반역자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민족 반역자로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것은 그 계급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유상계급이 민족 반역자죠.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가진 상공인이라든지 자본가, 그리고 땅을 많이 가진 지주, 그리고 그 우익인사, 또 대한민국 정부에 충성하는 그런 공무원이나 이런 경찰, 이런 사람들을 다 적대시하면서 이 사람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또 종교인, 특히 기독교 목사들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학살의 지령이죠, 뭐. 이 보통 군중 집회를 하면은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 거리에 시위를 나갑니다. 왜냐하면 군중 집회를 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 그랬으니 이 결정을 그 인민들에게 알리고 이 결정을 하나씩 이행해 나가자. 서로 열심히 실천 이행하자. 이런 차원에서 시위를 하는 거죠. 보시면은 뭐 피켓이라든지 현수막 뭐 이런 걸 다 들고 거기에 보면 다 강령이 적혀 있습니다. 이대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군중 시위를 합니다. 여기에는 또 제주도 파견 반대 병사위원회 이래가지고 그런 이름으로 벽보를 또 걸어 놓습니다. 제주도 파견을 반대하는 어떤 병사들의 모임에서 이런 벽보를 걸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다 그거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죠. 여기서 우리 그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제주도에서 그 동족끼리 싸울 수 없다. 그 주장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동족끼리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수 순천 지역에서는 왜 동족들과 싸웠느냐? 그거 묻고 싶습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주도 파견 반대니 뭐 동족과 싸울 수 없다니 이런 것이 다 허구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진정성이 있다면은 여수 순천 지역에서는 동족끼리 싸워서는 안 되죠. 21일 날 국군 토벌 부대가 편성됩니다. 그리고 22일 날 계엄이 선포되고 23일 날 이 대통령 담화를 비롯해서 순천을 달아납니다. 국군 총사령관이 당시에 송호성 준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계급이 제일 높았습니다. 이 송호성 준장이 토벌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고 백선엽, 박정희, 김정곤 이런 사람들이 참모진에 참여를 하고, 또 주력 부대는 원영덕의 대전 2여단, 그리고 김백일의 광주 5여단, 이런 부대가 주력인데, 이 사람들이 직접 지휘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백인엽의 12연대, 광주 4연대, 또 3연대 이런 부대가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주력 부대입니다. 22일 날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계엄은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미군정 시기에 그 1946년도 그 대구 폭동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먼저 계엄을 선포한 적이 있죠. 이런 그 연장선에서 계엄을 선포를 했고, 이 계엄이 선포되면은 평시의 질서나 법령 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군 지휘관에게 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평시에 행정 사법권이 다 뭐 행정은 공무원에게 있고 사법권은 그 판사 검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엄이 선포되면 이런 것이 군 지휘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모두 군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인정되는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시위 자유 이런 거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장, 그 체포, 수색, 뭐 또 구속을 할 때는 영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은 이런 계엄 선포 하에서는 영장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수색과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계엄이 선포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군사포고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군 지휘관이 계엄사령관이죠. 계엄사령관이 군사포고령을 내는데 이것은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우리가 군사포고령으로 흔히 듣는 것이 야간 통행 금지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집회 금지입니다. 그리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또는 어떤 사실을 날조할 경우에는 엄벌에 처한다. 뭐 이런 규정도 있을 겁니다.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반란군을 숨겨주거나 내통하거나 반란군의 무기나 군수품을 은닉하거나 또는 몸에 비장하거나 또 지원할 때 이거 극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토벌 나온 국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군과 경찰이 죽으면 적에게 죽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어떤 적과 내통으로 인해서 우리 아군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23일 날 이승만 대통령 담화를 발표하는데 이때는 당부성명입니다. 관민이 일치해서 질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그런 어떤 국민에게 당부하는 어떤 그런 성명이었다. 23일 날 백인여배 국군 12연대를 주력으로 해서 순천을 탈환합니다. 물론 우리 군이 잘 싸운 것도 있지만은 김지회 등 반란군이 많은 병력을 이끌고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유격전을 생각한 거죠. 24일부터 27일까지 여수를 포위하고 27일 날 여수를 탈환합니다. 근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게 여수에 있던 그런 반란군과 좌익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수복을 못한 거죠. 24일 날 육해공 3면에서 공격했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진압하는 측에서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반란군과 좌익들이 아주 길목에서 매복하고 있고 또 도심의 빌딩에 숨어서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차질이 많았죠. 그리고 또 진압하던 송호성 사령관의 경우에는 항복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접근을 했는데 너무 적을 얕잡아 본 거죠. 그래서 송호성 사령관은 부상당해가지고 후송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지휘권을 잃어버렸고, 또 포위했던 군도 전열이 무너지면서 이게 탈환에 실패하죠. 25일 날에도 보면은 우리 군에서 파악하기로는 반란군 병사가 200명, 무장한 좌익 청년 학생 등이 1000명이 완강하게 저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복해가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다 포격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총을 쏴서 제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5일 날 또 수복을 못 합니다. 26일 날 또 맹공격을 하지만은 역시 또 수복이 안 되죠. 27일 날 여수를 탈환합니다. 이때 많은 정언들이 있습니다. 여중생이 국군에게 접근해서 국군을 사상시키는, 부상당하게 하거나 또는 죽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중생은 5년제니까 4학년, 5학년은 고등학생입니다. 결코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은 또 학생 아닙니까? 근데 왜 학생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저항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세뇌당한 것이죠.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으니까
어른들의 잘못이고 비극입니다. 이 여수 순천을 탈환한 후에 한 일은 그 가담자, 반란군 병사, 가담자를 색출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반란군 병사들은 팬티 빼놓고는 옷을 다 갈아입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반란군 병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을 다 숨겨버리고 그 친척이나 뭐 친구들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알기 어렵죠. 더군다나 그 반란군 병사들이 거의 다 그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다 어떻게 보면 그쪽에 다 그 연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진범을 찾아내기 어렵죠. 그래서 순천에서 한 개 학교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분류 작업을 하고, 또 여수의 경우는 인구가 많으니까 4개 학교에다가 주민들을 모아놓고 세 번에 걸쳐서 뭐 상계 팀이 가동됐다고 하니까 우리식으로 1심, 2심, 3심식으로 아주 나름대로 신중하게 그 진범 반란군 병사를 찾아내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란군 병사라도 항복을 하면은 다릅니다. 항복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순에 그 준해서 취급할 수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재판 절차를 거쳐서 그런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란군 병사로서 그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계속하거나 또 계속 도망가거나 또는 숨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죄가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그 여수를 탈환하고 거기 처음 가본 사람들은 이런 정언을 합니다. 너무나 참혹한 모습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함이 극에 달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동족끼리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또 같은 고향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라이프지라고 미국인 여성 기자가 찍은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려면 볼 수 있고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여기 그 희생자들은 전부 학살됐습니다. 학살이라는 게 학대받고 살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처형한 것이 아니라 구타라든지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보복을 당하고 마지막에 처형을 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참 비참한 것이죠. 시체가 훼손당하고 또 불에 타고 백골만 남아있기도 하고, 또 치우지도 못합니다. 잘못 치우다가는 오인받아가지고 자기도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수복되기 전까지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비참함입니다. 특히 여수와 순천에는 경찰서장을 포함해서 경찰관들의 희생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참 경찰관들의 희생이 많았다. 거기 여수 순천 지역 사람들은 부역 혐의가 있지만 이거는 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그것이 자발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여기 이런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선량한 피해자죠. 당시에 알려지기로는 집집마다 인공기, 북한의 인민공화국 깃발을 달게 했다라든지, 또는 인민대회에 모여라, 또 모였다든지, 인민재판할 때 박수 쳤다든지, 그런 거는 다 강요에 의한 것이니까 우리가 죄를 물을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11월 초가 되면은 이 여수 순천 사건은 전부 종결이 됩니다. 김지혜 홍순석이 부대를 이끌고 지리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공비가 되죠. 11월 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거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상처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이런 사건이 또 재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창수는 여수에서 반군을 지휘하다가 어느 순간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감옥소에 있다가 아마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처형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김지혜와 홍순석은 지리산 부근 민가로 내려왔다가 국군의 포위망에 걸려서 이제 사살됐죠. 나중에 그래도 즉시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나중에 확인을 해서 이 사람 신원이 김지혜 홍순석이라는 걸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